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것이고 이게 인공지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남은 여생과 그리고 우리 집의 비즈니스와 회사의 비즈니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세하게 인공지능이 가지고 오는 그런 그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 100년간의 그런 그 우려와 준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 내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 현실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둘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학교에서나 책을 보면 뭐 그 선형적이다 또는 기하급수적이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선형적이라는 것은 리니어하다라는 건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천년 전의 농사 기법이나 지금의 농사 기법이나 또는 천년 전의 그 수확량이나 지금의 수확량이 큰 차이가 없이 그냥 돈돈돈돈돈돈 이렇게 그 변하는 걸 갖다가 선형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폭발적인 성장할 때 이렇게 커브를 그리는 것 갖다가 익스포넨셜하다 또는 기하급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이라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우리 인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술들이 그 0과 1로 대변되는 그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 기하급수적인 그런 그 발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형의 시대가 아니고 기하급수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2의 몇 성, 2의 2성 하면은 뭐 4, 2의 3성, 4성, 5성, 6성, 10성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2의 한 30성 하면 마지막 한 5스텝에서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그 기하급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뇌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대응하는 그때의 뇌와 비슷하게 선형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기하급수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뇌가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부터 30년 후, 100년 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뇌가 상상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100년 후에 뭐 그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뇌가. 슬프게도. 그래서 이 기하급수 시대에 우리 뇌를 재디자인하고 재교육을 시키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0과 1의 그 세상이 왔는데 6개의 그 D라고 설명을 보통을 합니다. 비즈니스라든지 기술들이 0과 1로 디지털화가 될 때 비용은 거의 0으로 수렴을 하고 이런 스케일들은 규모들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디셉션이라고 해서 잠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괴적인 혁신, disruption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디모네타이제이션 해서 무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디머티리얼라이제이션 해서
소멸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데모크라타이제이션 해서 대중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D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 네, 그 6D를 하나씩 해부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모두가 그 무선 전화를 가지고 계시죠. 무선 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우리 일상이 0과 1로 이렇게 디지털화가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카톡에 까톡 보내면은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한테 까톡 이렇게 넘어가는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랫동안 거의 40년 동안 이런 그 통신을 했기 때문에 까톡을 보내면 이게 00 뭐 1100 이렇게 쫙 변화돼 가지고 이 0과 1이 공중에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날아간다는 걸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일상이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화, 소멸화, 무료화, 대중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그 모르게 다 이미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그런 그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왼쪽 위에 그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 대학이라고 로고를 넣어놨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제분들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되면 저는 저 대학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싱귤레리티 대학인데요. 심지어 하버드 MBA라든지 와튼 스쿨의 MBA보다 들어가기 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실리콘밸리에 그 유명한 뭐 구글이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회사에 임원들이 와서 직접 그 인더스트리의 가장 최근 그 이슈들을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보는 벤처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멸화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뭐 그 놀러 갈 때 이런 그 오디오 그 축음기 들고 다니고 뭐 했잖아요. 계산기 뭐 이런 것들,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금 무선 전화 안에 쏙 다 들어간 거죠. 저게 바로 소멸화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개가 엄청나게 비싼 것들인데 그런 기능들이 안에 다 들어간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저기 그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제가 40년 전에 신입사원일 때는요, 그 뭐 서울에서 대구 고향으로 그 DDD 전화 하려면 뭐 회사 눈치도 보이죠. 그리고 국제 전화는 상상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뭐 국제 전화 가지고 돈 내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래서 무료화가 되는 거죠. 옛날에서 40년 전에 논문 하나 검색하려면요, 검색 비용이 엄청 비쌌습니다. 옛날에 다이알로그라는 그런 그 서비스도 있고요, 논문 검색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비트를 그 썼는지, 다운로드 했는지, 접속 시간은 얼마나였는지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도 옛날에 우리가 돈 무지 줬잖아요, 그죠? 지금 굉장히 싸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무료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입게 되고 그래서 대중화가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심지어 저기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도 이런 그 디지털화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향후 10년간에 그 있을 10가지 그 혁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시에 위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많은 그 학자들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위기다 그러면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가지 혁명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의료혁명, 헬스케어 레볼루션, 그다음에 교육혁명, 그다음에 모빌리티 혁명, 에너지 혁명, 공간 혁명, 화폐 혁명, 노동 혁명, 미디어 혁명, 커머스 혁명, 이념의 혁명. 요 10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위에 청색으로 써놓은 7가지 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우리 세대에 아시는 분은 뭐 5.16 군사혁명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어제까지 멀쩡하게 그 사용할 수 있던 돈이 오늘 아침이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어제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바로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거죠. 그 혁이라고 할 때요, 혁은 가죽 혁자인데 동사로 이야기를 하면 겁지를 벗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경상도 말로는 껍데기를 벗긴다는 거죠. 근데 멀쩡한 생명체의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생사고락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에는 반드시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설명할 7가지 혁명 중에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그 업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통찰력을 생각할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혁명이 의료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인데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해서 이 노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노화는 정상이 아니다. 노화는 질병이다. 그럼 질병이라는 것은 보통 치료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늙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노화는 늦추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심지어 되돌리기까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집단이나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회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울에 좀 그 돈 있는 그 회장님들은 뭐 그 병원에 가서 자기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회춘하는 그런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분야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와 동시에
그 디지털 혁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원격 진료 이런 것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의료 분야도 엄청난 혁명이 생겼죠. 그래서 원격 진료를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혜택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의료 분야에 엄청난 그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야, 진짜 이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강제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그런 그 뭐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혁명화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다음 혁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해놨네요. 유전자 가위 기술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유전자를 잘라내는 그 기술, 그 다음에 뭐 인공 장기 조직, 심지어 우리 3D 프린트 그러잖아요, 그죠? 나노 3D 프린트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장기 안에 들어가서 아주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그 모양으로 해서 몸 안을 움직이면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기술들 나오고, 뭐 줄기세포 기술, 뭐 단백질 칩들, 바이오 신약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의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서울의 회장님들이 복용하신다는 그 메트포르민 약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일반 약국에서는 팔지 않고요, 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약인데, 요 약이 회춘약입니다. 이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피를 뽑아서 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확인을 하고 복용을 하더군요. 그래서 효과가 엄청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먹을 볼까 말까 친구 의사들한테 상담 중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혁명은 교육 분야입니다. 바로 그 Education Revolution입니다. 이 교육 혁명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그 대학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사실 그 지금까지의 교육 시스템은 독일에서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히틀러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뭐 만든 제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죠. 명령과 통제 체제 하에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그 교육 분야에 많은 그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육 방법 자체도 바뀌고, 그래서 주변에 그 선배 노 교수들, 동료 교수들이 60이 넘은 교수들이 엄청나게 괴롭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을 알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칠판에 설명하고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반응을 보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상황에서 뭐 줌이라든지 웹엑스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멀리 있는 학생들 얼굴도 못 보고 반응도 모르면서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를 써서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그 컴퓨터 스크린에 글씨를 써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예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괴롭죠. 또 어떤 면에서 또 평가도 뭐 학생 부모도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이 이 교수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볼 수도 있고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거죠. 교육의 그런 그 어떤 면에서 저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돼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만 이용을 한다면. 그래서 어떤 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불평등이 또 가속화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 그래도 따라오고 더 잘하는데 중간에 어정쩡한 그런 그룹에 있는 학생들 보면은 뭐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보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그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수들이나 선생님들도 이런 그 새로운 시스템에 잘 적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혁명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에서는요, 2020년부터 더 이상 학교에서 수학이라든지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목, 서브젝트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는 전부 다 집에서 공부해 오게 하고 교실에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4C, 첫 번째 C가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콜래보레이션, 협업 능력, 그 다음에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인 사고 능력, 뭐 요런,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력, 요런 거 요 네 개만 가르친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핀란드 학생, 그 교환 학생으로 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그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제프 베조스, 이분이 지금 그 왼쪽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써놓은 게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16개를 리스트해 놨는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찬찬히 한번 그 포즈를 하시고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육혁명이 아주 활발하다. 빨리 적응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부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뭐 영어로 써 있지만 제일 바닥에 보면은 기억하는 거, remember 하는 거, 그 다음에 understand 하는 거, 이해하는 거, 요 두 개 정도 학교에서 칠판에서 칠판을 가지고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가르쳤어요. 그 위에 있는 그 apply,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evaluation,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create 하는 거, 창조하는 거, 이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실 제일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새로운 것을 create하는, 창조하는, 그죠? 창의하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죠? 저것을 새로운 목표로 잡으면서 요즘은 거꾸로 학습 방식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플립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집에서 지금 그 슬라이드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집에서 리멤버하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걸 미리 다 공부를 해오고 학교 인클래스 위에 보면은 학교 수업에서는 그것을 그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그 훈련을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새로운 그 공부 방식으로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학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해서 저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일주일 전에 미리 강의 슬라이드라든지 자료를 보내고 학생들이 집에서 바닥에 1번과 2번을 반드시 숙지하고 와서 수업 중에 3번, 4번, 5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서로 자극도 주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혁명이 모빌리티 혁명입니다. 정말 재밌는 혁명인데요. 우리 인류가요, 발명품, 아주 초기의 발명품이면서 지금까지 위대한 발명인 것을 하나만 골라라고 할 때 저는 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한 5천년부터 우리 인류가 바퀴를 쓰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퀴들이 진화를 해서 마차도 나오고 그다음에 내연기관도 나오고 전기자동차도 나오고 자율주행도 나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인류가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쟁도 하고 사랑도 하고 문명이 진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모빌리티 분야에 5가지 핵심 그 기술 및 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르는 자동차, 두 번째는 그 오토노머스 카, 자율주행차, 세 번째는 하이퍼루프라 그래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거기에 진공으로 빵 차를 보내는 거죠. 서울, 부산을 지금 저 하이퍼루프 기술로 하면은 20분 만에 주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켓 그러면 보통 이런 그 대기권 밖으로 쏘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로켓으로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시드니까지 30분 만에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맹렬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딱 서면 쫙 올라가 가지고 바로 시드니에 30분 만에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또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갑작스럽게 무슨 그 무기를 보내야 된다든지 그럴 때 바로 로켓을 쏴서 바로 무기를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저 로켓도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 이거는 지금 위에 4개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이동이 있지만 밑에는 물리적인 이동이 없이 로지컬한 그 논리적인 이동이 되겠죠. 아바타. 그래서 요 5개가 앞으로 그 10년 내에 현실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설마 이게 내가 10년 내에 하이퍼루프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겠는가? 저는 반드시 2031년까지는 여러분이 하이퍼루프를 타고 서울에 병원을 오신다거나 자제분을 만나러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프루프를 타고 오셔가지고 복잡한 서울을 지리도 모르지만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울 수서역에 내리면 기다리고 있다가 운전사가 없이 여러분을 태우고 종로에 가서 내리면 아니 종로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대문 안이 너무 교통이 복잡하면요 사실은 그 사대문을 잠궈버리고 바깥에까지만 자동차를 운행시키고 사대문 안에는 그 나르는 택시 있죠. 이런 그 스카이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는 나르는 택시를 가지고 타고 여러분 그 자제분이 있는 집 근처까지 가서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리자마자 뭐 싱싱카를 타시든지 아니면 골프장 카트처럼 그런 이동 수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본 기사가 있습니다. 이 이동 패턴을 보면 돈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동 패턴을 보면은 경제의 흐름이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그 내비라든지 이렇게 쓰는 그런 그 지도들이 보통 30 내지 40m 정도 그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정밀 지도, 디테일드 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밀 지도는 한 3cm 정도밖에 에러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코에 있는 파리를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바로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입니다. 정밀 지도가 나오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또 엄청나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하고 우리의 삶이 크게 연관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나 저희들은 I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바이오 기술, B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재료과학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 쪽에 NT, 그러니까 BT, IT, NT, 이 3T가 우리의 그 삶을 엄청나게 바꾼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은 앞으로 15년 내지 한 20년 정도 더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는 한 숫자가 한 20% 정도 줄어들고 사고율은 80%가 줄어들고 대기 가스는 66%가 줄어들고 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지금도 자율주행은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교통사고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얼마나 안전해야지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 뭐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보다 한 10배 안전하면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술이 사람보다 10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현실화가 되면요, 우리 생활도 엄청 바뀝니다. 아까 혁명 이야기를 했을 때 혁명에는 반드시 위너가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이 들어서면 그러니까 10년 뭐 좌우해서 이렇게 들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그 엄청난 위협을 가져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교습소를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제일 위협을 받을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정비소 하시는 분들 엄청 자율주행 자동차는 별로 고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달리는
그 바퀴 달린 무선 전화 아이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껍질 깨진 거, 뭐 페인트질 벗겨진 거, 뭐 이런 거 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프트웨어로 그 업로드하고 그런 거예요. 마치 무선 전화 그 소프트웨어 그 업데이트 시키듯이 그런 것만 하고 안에 청소만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자동차 정비소 하시는 분도 엄청 그 위협적이고요. 또는 뭐 주차 빌딩 그거 해서 지금 비즈니스 해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자율주행 자동차 내려주고 가버리니까 딴 일을 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대구 시장님도 힘들 거예요. 뭐냐면은 교통사고 나고 그다음에 교통 위반해서 그 세금 걷어들여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는데 사고가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겠죠. 뭐 사고가 나야지 부러져 가지고 고치러 오는데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여러분 가게에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의 시대에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여러분은 절대로 패자가 안 되기를 바라고요. 미리 그런 그 선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에너지 혁명입니다. 정말 그 앞에서 설명드린 그 모빌리티 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동을 하려면은 에너지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전기를 쓰다가 그 다음에 석유를 쓰고 그렇게 인류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을 발전을 시켰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 공해라든지 뭐 엄청난 그 사이드 이펙트가 많았죠. 그것을 일론 머스크는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솔라시티라는 회사를 셋업해서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태양 있잖아요, 그죠? 태양의 햇볕 그거 가지고 전 인류의 전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 시골 뭐 산이나 들에 가보면은 태양광 그 충전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어떤 기술을 쓰냐 하면요, 실리콘 기술을 씁니다. 근데 뭐 그게 전체적으로 효율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것은 그거보다 그 효율이 엄청 좋은 그 기술이 하나 있어요. 꿈의 기술이 있는데 광물질 요 그림에 나온 요 광물질인데요. 이름이 페롭스카이트라고 합니다. 페롭스카이트라고 그러는데 요것은 효율이 엄청 좋습니다. 꿈의 물질이라고 하고요. 아주 그 빠른 속도로 기존의 그 폴리실리콘 효율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께도 굉장히 얇고 굉장히 유연해요. 그리고 뭐 구부려서 건물 겁질에도 바로 할 수 있고 지금 유리가 이렇게 크게 뭐 굽히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투명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꿈의 물질이죠.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바로 요 건물이 페롭스카이트를 가지고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면 저 빌딩 내 자체에 전기는 저 껍질에서 나오는 페롭스카이트 물질에서 다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투명하고 유연하고 뭐 기존 비용에 비해서 한 8분의 1 정도로 떨어지고 발전 효율은 또 좋고 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정말 그 에너지 혁명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면 태양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뭐 날이 좀 꾸무리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많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명은 공간 혁명이에요. 지금 사람이 이동을 하고 자율주행으로 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뭐 그 자동차 안에 스페이스도 다 바뀌고 그 레벨 5까지 되면은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동차가 영화관이 될 수도 있고 회의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침실이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집이 아파트가 회의실이 되고 화상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바뀌는 거죠. 도시에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이 꽃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주차 뭐 보통 사람들이 자동차 사가지고 한 5% 이상 타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저도 사실 그래요. 차 세워놓고 뭐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 제일 비싼 땅에다가 자동차를 모시고 있는데 그 땅을 재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도 유심히 이 공간 혁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 보면은 지방에서 대구 같은 데서 뭐 SRT를 타고 와서 바로 삼성병원 저기 보면은 뭐 제가 직원은 아닙니다만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공간 혁명이 생긴 거죠. 그리고 모빌리티 혁명이 생겨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분야, 리얼 이스테이트 혁명이 앞으로 엄청 우리 인류,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블록체인 이야기인데요. 화폐 혁명입니다. 이거 주제만 가지고 한 달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다 아는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을 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좋은 점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지 인도, 뭐 중동 이런데 은행 계좌도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쏜 저궤도 위성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지고 인터넷 거래를 하고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중간에 뭐 중앙은행,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개입이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뭐 단점은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장점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하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하니까 국가에서 사실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자기들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기존의 화폐를 대체를 하고 또 사기업에서 또는 개인이 발행을 하는
그 코인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의 그런 노력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사실은 그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중앙화예요.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돈을 쓴다는 건 중간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뭐 그 신용카드 업체들이 끼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중개기관이고 그 사람들이 커미션을 먹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통제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야기하면 좀 더 나가면은 아나키즘이에요.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안성 부분인데요. 거래 정보의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관리해요.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투명성, 거래 기록 시 공개되니까 또 누구든지 이걸 언제 사고 팔았는지,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확장성, 거래 정보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상품의 이력을 추적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누가 생산을 해서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커피도 누가 생산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급 결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많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10가지 기술 중에 2개만 뽑으라고 할 때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뽑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를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다음 레벨의 그런 그 국가 시스템, 세계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제1의 인터넷은 주로 커넥티비티, 연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인터넷에 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 뒤에 하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제1의 인터넷이라면,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프로그램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우리 신이나 중간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신을 해부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블록체인을 요약을 하면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그 추적의 왕이다. 쉽게 설명을 하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모든 기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누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뭐 사기를 친다든지 하려면은 동시에 많은 사람의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뭐 슈퍼컴퓨터 써가지고 바꿀 수 있겠지만 그 순간 또 바뀌니까 데이터가, 그죠? 그래서 추적의 왕이다. 2번째는 블록체인은 신뢰의 왕이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에 바탕을 한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 기술하고 블록체인 이 기술이 앞으로 인류를 이끌고 갈 양대 기술이라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노동혁명인데요. 이게 정말 지금 그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로봇가 나오면 나도 내 직업을 그 잃지 않는가, 뭐 많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도태하는 그 직업이 반드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옛날에 그 마부들이 자리를 잃고 힘들었죠. 그렇지만 운전사가 생겼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그 인간이 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을 요것을 잘 구별을 해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어딘지 그것을 빨리 판단을 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우리 스킬셋을 재교육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노동혁명의 희생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달걀이 노란 달걀이 중앙에 있죠. 뭐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지 하면은 요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로 컨설팅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그런 전반부 프로젝트 그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컨설팅하고 디자인한 다음 단계는 주로 뭐 그것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통합을 하거나 뭐 유지 보수를 하거나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 매니지하고 뭐 그다음에 뭐 최적화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3개의 단계죠. 근데 과거에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설치하고 뭐 통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정말 바뀌어 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중앙에 이제 뭐 설치를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돈을 못 벌어요. 주로 이 그 돈이 좌우로 이렇게 쉬프팅이 된 거죠.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뒤에 그 프로젝트를 리뷰하거나 제 프로젝트화 할 때 분석하는 사람들 이 돈을 벌지 중간에 설치를 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쪽에는 정말 가치가 떨어지고 돈을 벌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왼쪽인지 중간인지 아니면 오른쪽인지 빨리 분석을 하시고 그 황금알이 깨지지 않도록 다시 생각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7가지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 향후 100년 우리 인류의 우려와 준비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내에 일어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내에 이런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 모델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사업 모델입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경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 두 번째는 무료 데이터 경제. 세 번째는 스마트 경제. 네 번째는 재활용 경제, 분산형 자율 조직 경제, 다중 세계 모델, 변신의 경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지금 그 핫한 그 사업 모델은 대부분이 이 7개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경제라고 합니다. 요즘 뭐 그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혁신 센터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자금을 모을 때는요. 뭐 과거에 비해서 엄청 쉬워요. 인터넷에 어떤 앱 깔고 클라우드 이거 지금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클라우드 CLOUD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이야기죠. 클라우드에 뭐 데이터를 그 저장을 하고 뭐 가지고 온다 하는 그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요거는 크라우드 대중 와글와글 모인다는 이야기예요. 그 클라우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확보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보태서 그
자금 확보를 하는 그런 그 경제를 크라우드 경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엄청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돈을 모으고 사업 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마존에 그 여러분이 그 타이핑을 해보면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뭐 잔일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뭐 출장 보고서라든지 영수증 뭐를 정리한다든지 세금을 내기 위한 뭐 그 엑셀 파일 시트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를 인터넷에 올리면 그걸 내 대신 해주고 돈을 버는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좋은 예인데 그걸 그 크라우드 경제의 좋은 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 그 ICO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뭐 대부분의 그 크라우드 경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경제의 패러다임이 쉬프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료 데이터 경제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 실제로 그 인터넷을 쓸 때요, 그 알게 모르게 뭐 그 캐시를 억셉트 하겠는가, 수용하겠는가, 뭐 이거 자꾸 클릭하라 그래요. 근데 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별 생각 없이 예 하고 누를 거예요. 아니요 하고 하면은 서비스 받기가 힘들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네이버, 뭐 다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거대한 투자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뭐 뉴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공짜로 받는 대신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여러분 데이터, 여러분의 위치, 뭐 무엇을 샀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뭐 어디에서 무엇을 주로 사는지, 이동 패턴은 어떤지, 이 모든 사적인 정보가 왕창 그 업체한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뭐 계산도 하기 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데 많은 그 업체들이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 비즈니스를 하지만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우리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그 거래입니다. 옛날에 그 뉴욕의 왼쪽의 그림이 뉴욕에 그 있던 인디언들하고 저기 그 유럽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뉴욕 맨하탄 땅 전체를 구슬 몇 개 하고 목걸이 주고 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엄청난 사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디언 입장에서는 저 땅이 그렇게 가치가 없었는 거예요. 구슬에 비해서, 목걸이에 비해서.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우리가 지금 뭐 네이버 쓸 때 뭘 캐시를 써도 되겠습니까? 할 때 예 하잖아요. 그죠? 우리 CACHE예요. 우리 캐시 현금이 아니고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예 할 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예를 하시도록 그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 게 스마트 경제인데요.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존의 3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에다가 그 ICT 기술을 융합을 해서 새로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해를 못하면 4차 산업혁명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재활용 경제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신간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새의 그 머리 부분 이런 모양을 본따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그 인도라든지 뭐 아프리카 같은데 보면은 이런 그 폐수지 재활용이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A에서부터 Z까지 이런 그 재활용 계속해서 순환하는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품들을 더 선호하고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은 그런 그 순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체의 제품을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산형 자율 조직이라고 해서요. 정말 그 자율주행 택시 이런 것들 보면요, 이제 뭐라고 할까? 내가 쓰고 내리면 자율주행 자동차 지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돈 벌고 또 가족들 다른 가족들 태워주고 또 자기가 가가지고 뭐 자동차 고장 나면은 날 것 같으면 자기가 정비소 가서 스스로 가서 고쳐 오고 뭐 그런 사회가 온다는 거죠. 황당한 이야기 같아도 사실입니다. 그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요, 부동산 거래 이런 것도 인간의 그런 그 개입이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한다든지, 심지어 뭐 10년, 20년 뭐 후되면 개인 간의 그런 분쟁,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인공지능 그 변호사가 서로 협상을 해서 주인한테 통보를 하고 수용 여부를 묻는다든지 그런 그 분산형 자율 조직이 온다는 거죠. 정말 세상은 재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중 세계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멀티 플래네터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그 이런 피지컬한 물리적인 얼굴을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지만 앞으로는 아바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대신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녹화하러 여기 왔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오지 않고 제 아바타를 여기서 3D 프린터로 프린트하고 저는 그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원격으로 아바타를 조정하면서 충분히 강의를 받을 수 있겠죠. 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지평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논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변신의 경제인데요. 뭐 경험 경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유니크한 특별한 가치를 가져야지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뭐 커피 같은 경우도 원두에서 포장을 했을 때도 가치가 올라오고 끓였을 때 가치가 오고 스타벅스 갔을 때 다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그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 특별한 가치, 밸류, 변신의 그런 그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시간 동안 긴 여정을 했습니다. 처음 출발해서 그 우리 인간과 기계지능, 인공지능의 차이가 어떤지, 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올 사회의 변화상,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10가지 혁명, 그리고 7가지 사업 모델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이야기고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을 하고 2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가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그런 스킬이 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꼽는 그런 그 사람의 능력을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problem solving skill이죠. 사실은 뭐 많은 그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뭐 많은 재능들이 있지만 그 재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뭐 돈도 벌 수 있고 나라도 구할 수 있고 가정도 구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기아 문제라든지 불평등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뭐 전쟁 문제, 뭐 정치적인 갈등, 종족 간의 분쟁, 뭐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많은 문제를 기술이 우리 인간과 융합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핵심 가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런 그 해결과 관련된 혁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실 믿지 않습니다. 또는 너무 불안하니까 뭐 그날이 올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도 불안하겠죠. 그런데 이런 그 미래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볼드하게 쫙 비행기를 타고 전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룹은 프레프라고 그래가지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그날 하루를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사실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제 선형의 시대는 가고 익스포넨셜 시대가 왔습니다. 뭐 한 익스포넨셜 커브로 치면은 버선 뒤꿈치 정도 왔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10가지 기술과 이런 걸 막 설명을 하면은 와 엄청나네 하면서 엄청난 평가를 합니다. 과대평가를 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고 장기적으로 과소평가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그런 단기적인 생각, 그 리니어하게 디자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이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데 우리 뇌도 빨리 재조정을 하고 재디자인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생활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마인드셋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2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시고 많은 숙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로써 2시간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